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re not allies on trade.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무역에선 동맹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그러니까 보복관세를 한국, 중국, 일본에 부과하겠다며 한 말입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이미 발동했고 철강 제품에는 53%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려고 발언하자 유승민 대표는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 한미동맹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통상압력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보수를 대변하는 시각이자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 우리 보수의 근본적인 착각이 있는 겁니다. 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며 기뻐했죠. 우리 실업 문제나 먹튀 논란은 그에게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겁니다. 애초부터 미국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기는 트럼프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철강, 자동차 산업 밀집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더욱 이런 동맹 따위 개나주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는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는데 우리만 동맹이라며 스스로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 먼저 따지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걸 안보이시라고 쓰고 노예근성이라고 읽는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 경제 통상 압박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미국 쪽에서 또 몰아붙이고도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통상 압력이 나온 이유를 두고 결국은 미국 내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지금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되는 자리라서요.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 선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민의로 연결하긴 할 텐데, 이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을 위해서 한국이 동맹이란 점은 적어도 장사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보수는 한미 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저런 요구를 한다고 세게 나갈 수가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거꾸로 해요.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보수가 여기 목을 맨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차피 세게 나가도 반발하지 못할 거다, 역이용하는 거죠. 네, 협상에선 자기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식으로 아주 약한 우리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는 한미동맹 때문에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줘야 된다는 식의 인식을 보수가 하는 거고,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죠. 한미동맹인데 저쪽은 뭐 자기들끼리 동맹이라고 물렁물렁하게 나올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세게 나가자. 우리 보수는 동맹 얘기하면 역시 동맹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야지 하고 트럼프가 물러서 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럽니까? 아예 동맹 아니라는데 본인의 입으로.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동네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게들끼리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태도는 형님은 우리를 그냥 드십시오, 이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트럼프로서는 뭐
거저먹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맨큐 하버드 교수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에 대해서요. 우리 보수가 흔히 뭐 냉정한 국제 현실을 바라보라느니 뭐 엄혹한 국제 정치를 바라보라니 하는데 미국 얘기가 나오면 그냥 동맹인데 어찌 미국한테 감히 싫은 소리를 하냐. 이런 태도만 몇십 년치 하니까 얼마나 장사하기 쉽습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면서 이거를 북한 문제로 미국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그런다는 아주 바보 같은 노예근성 논리를 연결을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게 노예근성입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초 청와대에서 당시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건프 소속 김석환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현재 이 경위에 대해서 집중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납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네,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만났다라는 건데요. 소송하기 직전에요. 네, 두 가지는 삼성이 이런 거래만 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흥미롭고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추가 수사의 이제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삼성과의 거래 말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삼성과의 거래는 뭐가 있었나 이런 걸 따져보는 출발점이 되는 점에서도 흥미롭지만 또 하나는 이명박 연구가로서 완벽한 사례다. 완벽한 이그젬플. 네. 보세요. 다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근데 있습니다. 다스하고 무관한데 이 변호사를 청와대에 불러서 왜 만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처음에 에이킨 건프, 미국의 로펌이 무료 변론을 미끼로 먼저 접근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거꾸로 김백주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삼성에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대신해달라고. 그것도 완전히, 말을 뒤집는 거고요. 그리고 무료 변론이었다고 했는데 남은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무료 변론인데 남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부터 무료 변론이 아니라 삼성이 대납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대목부터입니다. 이제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받아오는 과정이 아주 이명박적이다. 이명박 연구가로서 이런 완벽한 샘플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다니. 그러니까 돈이 남은 거를 알고 김백준 씨를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보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돈 받아오라고. 여기서부터 웃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학수 부회장이 그 요청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거절한 게 당연해요. 삼성전자 대통령 조 단위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몇 억이 남았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그 몇 억 좀 달라고 하라고. 이런 말 안 나오는 법이에요. 예? 이런 말 안 나오는 법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학수 부장이 본인이 직접 그런 말 한다는 게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다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요. 이러한 일들 벌였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삼성그룹, 예. 너무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에이킨 건프한테 야, 몇 억 남지 그거 줘.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자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백준 씨한테 미국에 직접 가서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를 직접 미국까지 갔어요.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그 몇 억을 직접 받아오라고. 야, 이 돈에 대한 순수한 애착과 열정. 스피릿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스피릿. 응? 네. 마니 스피릿.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가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켰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고 다른 루트로 했겠죠. 여기 스피릿입니다. 공짜로 다 해줬는데 좀 남았어요. 예. 그거 미국 가서 일단 삼성전자 부회장 가서 그거 받아오라고 그래. 야, 이 말 안 떨어지는 법이거든요. 돈에 관해서는 대단한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예, 애초에 남겨먹기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두 약속을 해서요. 다스 쪽에 남는 돈 달라고 이야기를 초기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떠나서 남의 돈으로 재판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남았는데 그걸 또 그 전자의 부회장 예산이 뭡니까? 매출 조 단위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의
입이 안 떨어질 만한 액수예요. 그거 3천억 남았는데 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 보내고 또 미국 가서 받아오라고. 대단히 이명박적인 사례로, 네, 나 후세, 사과를 연구할 때 반드시 거론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슈퍼 구레이시입니다. 더블 슈퍼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거, 이 집착과 스피릿은. 자, 다음 순요. 네, 소위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에서 40여 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증축 비용에 들어갔다고요. 한국일보와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군가에게 빌린 돈으로 사저를 증축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도곡동 땅 판 돈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또 다른 정황인 거죠,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예, 둘러댔던 거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라고 하면 당시 기준으로는 김재정, 이상은 씨의 재산인 건데, 그러면 처남이나 형한테 돈 빌렸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도곡동 땅 얘기가 다시 나올 테니까, 예. 그때는 뭐 누군가한테 빌린 돈이라 사정이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사정은 자기 땅이었던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추가로 받은 의혹도 나왔는데요. 채널A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불러서 2억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박재환 정무수석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나온 특활비가 전부겠는가. 이제 이거 말고도 김민중 씨가 김윤옥 여사에게 준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로 환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슨 쇼핑 비용으로 쓰였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었던 지금 쑥 들어가 있는 뉴스인데 그거는 김백준 씨가 전혀 모르는 루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중 씨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인만 안다고 대통령. 오른손이 하시는 일을 왼손이 모르시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활비는 이거 이상 더 나을 거다 수사하면. 네,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소될 때만 하더라도 15억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또 17억 원 5천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만 하다 보니 다시 네.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그제 어제 아까 어떻게 했죠? 예,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음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예, 다시 해주시죠. 네, 정신 차리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으로 집무실에 나와서 대책회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하면 어떨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논의는 다 쓸데없어요. 측근들이 몰라요, 내용을. 측근들이 하는 말들이 전해지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소위 측근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기자들이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보면 한두 마디씩 하고,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지금, 검찰발 소식 혹은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내는 뉴스들과 여기 측근들이 내는 반응들은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학수 부장 전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그걸 돈 남은 거 받아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돈은 상관없는 돈이다. 검찰 다음 패를 보고 갑자기 출두하자 뭐 이런 전략들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 예전에 박지원 대표가 구세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전략이에요. 검찰이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 언제 가겠다 말 안 하고 갑자기 아침에 가버렸어요. 깜짝 출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하면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틈 사이에 아침에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는 왔어요.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불렀으니까. 그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조사 못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의 대승으로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하는 게 워낙 오랫동안 탄탄하게 검찰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예.
네, 뭐 구체적인 좀 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삼성 대납 관련해서는요. 미국 정부 대상으로 로비한 프로젝트 수행에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다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소송 대행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대응은 측근 취재할 필요가 별로 없다. 자, 하나만 더 하죠. GM 얘기가 어제 또 나왔으니까. 예? 네, GM이 어제 한국 공장의 연간 생산량을 50만 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회에 찾아가서 밝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차 2종의 배정 계획도 밝혔는데 신제품이 만들어진다면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 신제품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죠. GM의 철저한 양손에 떡 다 주고 싶은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일단 군산공장을 폐쇄한다 무조건. 이거 결정한 네, 거예요. 제하긴 했습니다. 네. 어제도요.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공장을 GM이 3천억짜리 투자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닫고 거기다 지어요. 예. 그리고 한국엔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쇄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안 그러면 떠난다. 여기만 닫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공장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만약에 받는다. 그럼 미국의 폐쇄에서 옮기는 이 공장 투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도 지원을 엄청 끌어내겠죠. 예.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또 받는다. 돈을 받아서 좀 이따 저는 철수할 거라고 봅니다. 한 2년 있다가. 예.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양쪽으로부터 돈을 끌어내는 양손의 떡 전략이다. GM이 아주 얄밉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미국 연결해서 미국의 이 통상 압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 이제 트럼프의 그 통상 압력 드라이브가 미국에 있는 중간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럼 우선 이 중간 선거가 왜 트럼프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될 때에 사실 공화당 후보였지만은 공화당의 힘으로, 공화당의 정책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 들어오자마자 목표는 재선이었고요. 그리고서 1년 동안 지났지만 트럼프 한 번도 대통령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처럼 그 백악관에 있었고 또 공화당이 자기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장악해야만 된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대선을 위해서는 올해 있는 중간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전에 공화당 내에 자기 사람으로 당선을 상하원을 시켜야 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트럼프는 모든 거를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리에는 본인이 재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람으로 이번 중간선거에 내세워서 당선을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공화당이 자신의 당이 사실상 아니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 국면을 돌파할 수도 없다. 여기에 지금 몰두해 있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지금 전국의 자기 사람 후보를 면담하고 면접하는 것을 시간을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몇 월까지 지금 공화당의 그 연방 지역구 후보들을 결정해야 되죠? 지금 그 공화당 트럼프 대책반에서는 6월, 올해 6월까지 치러지는 공화당 각 지역 예비 선거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6월 전까지 이런 후보들 면접을 다 끝낸다. 이런 일입니다. 그렇군요. 하원 의원 전원이 바뀌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하원 2년 임기 하원 전원이고 상원도 3분의 1이 바뀌고 그리고 또 재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 백악관 차원에서 이런 선거 대책반이 꾸려져 있습니까? 지난 11월 말 지난해 진작부터 선거 치르고 나서 정치 전략국 뭐 이런 선거 캠페인인 걸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빌 스테피언이라는 아주 영악스러운 그 캠페인 전문가를 국장으로 임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독대를 하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월에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는 공화당 후보로 자기 사람이 예비 선거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매주 독대에 가면 이 대책반을 굴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군요. 이런 건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저희가 잘 몰랐는데.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 중간 선거가 자기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만일에 지난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뉴스에 탄핵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하려면 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한국은 탄핵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예. 미국은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만일에 민주당인 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이거를 결행하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뺏기면 트럼프는 정치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죠. 이래서 그 다수당을 유지하는 거는 트럼프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재임 가기도 전에 재임 이야기를 하기도 이전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의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제대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탄핵 요건은 야당이 다수당이라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기가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본인을 당선시켜 준 지지층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몰락한 과거의 산업지대 그 지대 자동차하고 철강 뭐 산업 지역이죠.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통상 압력, 철강 갑자기 관세 높이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거다. 이런 분석이 그러면 결국은 중간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저소득층들 예.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같지만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트럼프가 본 거죠. 예.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이런 지역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공업 지역, 여기에 어려워진 백인 노동자들, 이게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점점 확대되고 공고화됐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가요. 점점 이러한 선거 전략은 강화되고 공격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 딱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GM이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뭐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 봐라 GM도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GM 쪽에다가 아마 무슨 큰 혜택을 약속하거나 그런 게 있었을 법하고 그리고 철강에 이렇게 크게 관세를 우리한테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높게 동맹 아니다. 장사하는 동맹 아니다라고 말까지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결국 딱 이 지역을 노리고 지금 나오는 통상 압력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맹이라고 하면은 한국 쪽에서 볼 때는 안보라는 걸 떠올리고 동맹인데 예.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때서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과 외교 관련한 거는 따로 생각하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 미국 내 선거에 관해서는 외교 안보라는 건 큰 영향이 아니고 통상 경제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미국인들에게는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통상 외교 이런 통상 무역 이런 얘기가 미국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잘 먹고 잘 살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국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북한 핵 위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동맹국가인데 미국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 혹은 뭐 우리가 미국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통상 압력을 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해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그 트럼프가 통상 문제에 있어서 한국, 일본, 중국을 공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 관용이 없다. 미국 이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거는 뭐 2년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올림픽이나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 간의 신뢰 속에서 갖는 관계인데 안보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관계에는 별 변화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한다라는 거를 본인이 좀 하는 걸 미국에게 양해 구한 거에 관해서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키고 있어 보여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의 행동을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보수는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만 이 사안을 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권력 흐름은 미국의 눈으로, 미국의 시민, 유권자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고 전망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였습니다. 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보수가 여기 목을 맨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어차피 세게 나가도 반발하지 못할 거다. 역이용하는 거죠. 네, 협상에서는 자기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식으로 아주 카드가 약간 우리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는 한미동맹 때문에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받아줘야 된다는 식의 인식을 보수가 하는 거고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죠. 예. 한미동맹인데 저쪽은 뭐 자기들끼리 동맹이라고 물렁물렁하게 나올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세게 나가자. 예. 우리 보수는 동맹 얘기하면 역시 동맹이니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야지 하고 트럼프가 물러서 주기라도 할 것처럼 그럽니까? 아예 동맹 아니라는데 본인의 입으로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아니, 동네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게들끼리도 이렇게 안 해요. 이런 태도는 형님은 우리를 그냥 드십시오. 이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트럼프로서는 뭐 거저먹는 거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맨큐 하버드 교수도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에 대해서요. 우리 보수가 흔히 뭐 냉정한 국제 현실을 바라보라느니 뭐 엄혹한 국제 정치를 바라보라니 하는데 미국 얘기가 나오면 그냥 동맹인데 어찌 미국한테 감히 싫은 소리를 하냐. 이런 태도만 몇십 년치 하니까 얼마나 장사하기 쉽습니까, 미국으로서는. 그러면서 이거를 북한 문제로 미국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그런다는 아주 바보 같은 노예근성 논리를 연결을 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무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런 게 노예근성입니다. 자, 이건 잠시 후에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한 새로운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라는데 우리만 동맹이라며 스스로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 먼저 따지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걸 안보이시라고 쓰고 노예근성이라고 읽는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 경제 통상 압박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죠? 네, 워낙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미국 쪽에서 또 몰아붙이고도 있습니다. 몰아붙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통상 압력이 나온 이유를 두고 결국은 미국 내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지금 큰일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되는 자리라서요. 앞으로의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이 선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민의로 연결하긴 할 텐데, 이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을 위해서 한국이 동맹이란 점은 적어도 장사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보수는 한미 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저런 요구를 한다고 세게 나갈 수가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거꾸로 해요. 한미 동맹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초 청와대에서 당시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건프 소속 김석환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현재 이 경위에 대해서 집중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납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네, 심지어 청와대에서까지 만났다라는 건데요. 소송하기 직전에요. 네, 두 가지. 삼성이 이런 거래만 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흥미롭고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추가 수사의 이제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삼성과의 거래 말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삼성과의 거래는 뭐가 있었나 이런 걸 따져보는 출발점이 되는 점에서도 흥미롭지만 또 하나는 이명박 연구가로서 완벽한 사례다. 완벽한 이그젬플. 네. 보세요. 다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스하고 무관한데 이 변호사를 청와대에 불러서 왜 만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처음에 에이킨 건프, 미국의 로펌이 무료 변론을 미끼로 먼저 접근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김백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삼성에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대신내달라고. 그것도 완전히 말을 뒤집는 거고요. 그리고 무료 변론이었다고 했는데 남은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무료 변론인데 남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부터 무료 변론이 아니라 삼성이 대납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대목부터입니다. 이제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받아오는 과정이 아주 이명박적이다. 이명박 연구가로서 이런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re not allies on trade.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무역에선 동맹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혜세, 그러니까 보복관세를 한국, 중국, 일본에 부과하겠다며 한 말입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이미 발동했고 철강 제품에는 53%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발언하자 유승민 대표는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 한미동맹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통상압력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보수를 대변하는 시각이자 동시에 바로 이 지점에 우리 보수의 근본적인 착각이 있는 겁니다. GM이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며 기뻐했죠. 우리 실업 문제나 먹튀 논란은 그에게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닌 겁니다. 애초부터 미국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기는 트럼프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철강, 자동차 산업 밀집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더더욱 이런 동맹 따위 개나주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는 완벽한 샘플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다니. 그러니까 돈이 남은 거를 알고 김백준 씨를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 보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돈 받아오라고. 여기서부터 웃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학수 부회장이 그 요청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절했다고 하는데 거절한 게 당연해요. 삼성전자, 대통령, 조 단위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몇 억이 남았어.
그때 대통령이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그 몇 억 좀 달라고 하라고. 이런 말 안 나오는 법이에요. 예? 이런 말 안 나오는 법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학수 부장이 본인이 직접 그런 말 한다는 게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다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직 그러니까요. 대통령이요. 이런 일들 벌였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예. 부회장한테 삼성그룹 예. 너무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에이킹컴퍼니한테 가서 야, 몇 억 남지 그거 줘.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자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백준 씨한테 미국에 직접 가서 받아오라고 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공직자를 직접 미국까지 갔어요. 돈을 받아오라고 그 시켰다고 몇 억을 합니다. 직접 받아오라고. 야, 이 돈에 대한 순수한 애착과 열정. 스피릿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스피릿. 응? 마니 스피릿.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가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켰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고 다른 루트로 했겠죠. 여기 스피릿입니다. 공짜로 다 해줬는데 좀 남았어요. 예. 그거 미국 가서 일단 삼성전자 부회장 가서 그거 받아오라고 그래. 야, 이 말 안 떨어지는 법이거든요. 돈에 관해서는 대단한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예, 애초에 남겨먹기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두 약속을 해서요. 다수 쪽에 남는 돈 달라고 이야기를 초기부터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